대영제국 흥망사 제5강은 절대 왕정과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죠. 그 이유는 노르망디에 살던 사람들이 잉글랜드에 가서 지배층이 되었고, 그 지배층들과 프랑스 왕가가 또 혈맥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10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100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장미전쟁이 벌어졌죠. 그 장미전쟁은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서로 왕권을 두고 다퉜죠. 그러다가 한 3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두 가문의 수장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그때 헨리라고 하는 랭카스터 가문의 반개 출신이 프랑스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부지리로 왕권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헨리 튜더가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튜더 왕조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장미전쟁의 특징은,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귀족들이 싸워도 서로 안 죽였는데, 이 장미전쟁에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왕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쟁만 하면 진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대규모로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진 헨리 7세의 권한이 대폭 높아졌죠.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봉건시대였잖아요. 그 봉건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왕의 권한은 약하고 귀족들의 권한이 셌기 때문에 왕과 봉신관계로 왔었는데, 이 장미전쟁 이후에 잉글랜드에서는 귀족들이 그전에 비해서 30%밖에 안 남아가지고 왕권에 대항할 만한 귀족들이 아주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가질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헨리치스의 왕위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랑카스터 가문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랭카스터 가문의 후예긴 해도 반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왕권을 다지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 그거의 일환으로 경쟁자였던 요크 가문의 여인, 이름이 엘리자베스였는데요.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요크가를 흡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영국 왕한테는 랭카스터 공작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 왕의 아들한테 그 요크 공작을 내려주죠. 자, 이렇게 해서 튜더 시대가 생겨났는데, 이 튜더 시대의 가장 유명한 왕은 헨리 8세입니다. 그 헨리 8세가 등장하기 전에 아버지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론 귀족들도 눌러야 되지만 외교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의 최강 대국이었던 에스파냐와 정략 결혼을 추진합니다. 장남인 아서하고 아라곤의 왕녀 캐서린을 결혼시키죠. 그때 왕녀는 15살이었고 아서는 14살이었어요. 이 캐서린은요, 그 아라곤의 왕자였던 페르난도 2세하고 카스티아의 왕녀였던 이사벨라의 넷째 딸이었어요. 요 페르난도하고 이사벨라가 결혼을 해서 에스파냐라는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1492년에 레콘키스타를 해가지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무어인을 쫓아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에스파냐의 사실상 주인이 되었고 캐톨릭권의 가장 강대국이 되었죠. 그래서 이들의 후손이 나중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딸이었던 캐서린도 지창금이나 아니면 권력, 이런 권위가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그리고 또한 헨리치스는 스코틀랜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딸 마거릿하고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하고도 혼맥 관계, 또 에스파냐하고도 혼맥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이제 권력을 튼튼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딸 마거릿이 스코틀랜드로 시집가는 바람에 나중에 스튜어트 왕가의 탄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헨리 7세 자녀들 보면 이렇습니다. 장남인 아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딸 마가렛 튜더가 있는데, 튜더는 스코틀랜드 시집갔죠. 그리고 아들 헨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 때 영국 왕이 되었고요. 딸 메리는 프랑스의 루이 12세와 결혼을 합니다. 물론 이 말고도 더 많이 있었는데 뭐 죽기도 하고 그랬죠. 이 아서 형이 캐서린과 결혼을 했는데, 이 아서가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는 바람에 이 캐서린과의
홀례 이것을 헨리 8세가 하거든요. 이로부터 시작된 가족의 비극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왕 중에 한 명, 바로 헨리 8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형 아서가 전력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 헨리 7세 아버지는 둘째 아들 헨리 8세한테 또 경력 결혼을 같은 여자한테 시켜가지고 그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 캐서린이 후계자를 만들지 못했다는 데서 비극이 생긴 게 된 거죠. 그래서 헨리 8세가 6번의 결혼 과정에서 2명의 아내와 이혼을 했고 2명의 아내는 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개신교를 박해한 블러드 메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왕은 영국 부흥의 첫 걸음을 내디뎠던 엘리자베스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튜더 왕조가 종말되게 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후대 왕을 만들려고 하는 헨리 8세의 노력은 왜 그렇게 처절했는가를 보면은, 자, 장미전쟁을 통해서 아버지 헨리 7세가 왕권을 쥐었잖아요. 근데 이게 왕권이 불안해요. 이 불안한 왕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계자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헨리 8세,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왕 중에 한 명. 이 사람은 사실은 절대 왕권을 구축함으로써 국력을 부흥시켰던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잘생겼고 아주 호탕한 성격이었다고 그러고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를 구사를 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프랑스어는 원래 영국의 지배층이 노르망디에서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왕가에서는 늘 프랑스어를 기본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왕가나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늘 당연히 잘 구사를 했겠죠. 그 다음에 라틴어는 또 선진 언어니까 구사를 했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잘 받았고, 뛰어난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탁월한 운동 능력도 있었고, 마성 경기를 잘했고, 사냥도 잘했고, 테니스를 할 수 있었다. 독서를 즐겨 학식이 풍부했던 르네상스적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잉글랜드 국교회 또는 성공회라고 부르죠. 여기에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해상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이제 해군을 처음 만든 왕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했었던 건 왕실 해군을 창설합니다. 자, 템스강에다가 왕실 조선소를 만들고요. 포츠머스의 최초의 해군 선착장을 건설했습니다. 군함이 5척이었는데 2대는 4개 도추로 움직이는 캐릭선이었다. 무거운 대포 30개와 가벼운 대포 60개를 탑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헨리 8세로부터 헨리 8세가 만든 왕실 해군으로부터 시작한 영국 해군. 이 영국 해군은 훗날 유럽 최강의 해군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경쟁자였던 에스파냐, 프랑스, 네덜란드 또는 동쪽으로 와서 중국을 이기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 잉글랜드 해군이었는데, 그 해군의 출발점은 바로 헨리 8세로부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진 게 있었죠. 과연 그 해군을 창설하기 위한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지난번에 제가 썼던 책이 세계사를 바꾼 돈인데요. 이 돈에 제가 관점을 뒀었죠. 물론 이 헨리 8세는 결혼이라고 하는, 아니면 당시에 국제관계라고 하는 거에서 상당히 복잡한 일들을 벌였어요. 그리고 여러 번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고 왕비를 살해했고, 이걸 통해서 이름이 많이 날려졌죠. 하지만 헨리 8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후계자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돈을 확보해야 된다. 또 귀족들을 제압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까지도 오게 되었던 거죠. 자, 헨리 8세가 살았던 튜더 가문의 그 가문 계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헨리 8세 시대의 역사를 보다 보면요, 되게 복잡해요. 여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왕비도 여러 명이고 죽인 사람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가계들을 반드시 봐야 돼요. 자, 튜더 가문의 창시자는 헨리 7세입니다. 헨리 7세가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서와 헨리 8세를 낳죠. 근데 아서라고 하는 장남이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을 했다가 아서가 일찍 죽는 바람에 헨리 8세가 결혼을 하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 메리가 탄생을 하고, 이 메리가 헨리 8세의 다음 왕이 되고요. 헨리 8세가 또
앤 볼린과 결혼을 해가지고 엘리자베스가 탄생을 하고요. 또 제인 시모와 결혼을 해가지고 에드워드 6세가 나오고 또 클리브의 카트린 하워드, 카트린 파라고 하는 이제 왕비가 등장을 합니다. 또 나중에 메리 1세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헨리 8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다음 왕위를 이었고요. 그 다음에 메리 1세,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이렇게 가문 왕조가 이어집니다. 이 헨리 8세가 잉글랜드와 에스파냐 사이의 정략 결혼에서 주역을 담당을 하는데요. 자, 헨리 7세의 장남인 아서와 결혼을 했다. 이때 캐서린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서가 사망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왕 헨리 7세는 캐서린을 그냥 내팽개쳐요. 제대로 뭐 돈도 안 주고 잘 먹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캐서린은 거의 8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8년 후에 캐서린이 23세 되었을 때 18세 왕이 계승자였던 헨리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형수랑 결혼한 셈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형수랑 결혼했느냐? 캐서린은 여전히 아라곤의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의 상대로서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헨리랑 결혼을 시켰던 거고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게 형수랑 결혼한다는 거죠. 이 유럽에도 이런 일은 없거든. 이건 유목민의 습관이지 여기서도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떤 게 나오냐면 혼인 무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캐톨릭에서는 혼인 무효는 가능합니다. 이혼은 불가하고요. 혼인 무효는 가능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나오냐면 캐서린이 아서와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1년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서는 14살이고 캐서린 15살이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른 적이 없다라는 거를 주장을 했는데 그때 교황이 이것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결혼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아서와 캐서린의 결혼이 무효가 되니까 캐서린은 싱글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헨리 8세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캐서린은 신성로마제 황제 카를로스의 이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사벨라 여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손자였던 카를로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모였던 셈이죠. 신분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헨리 8세는 비록 영국 왕이지만 유럽의 변방국가의 왕이고 캐서린은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이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파냐의 왕녀였기 때문에 상당히 지위가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헨리는 이 결혼을 반겼다고 하는 겁니다. 캐서린은 흰 피부와 푸른 눈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헨리는 이 신분이 높은 캐서린하고 결혼 생활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 사이가 꽤 좋았답니다. 그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캐서린은 아이를 못 낳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못 낳은 게 아닙니다. 6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3남 3녀가 태어났어요. 문제는 그 중에서 5명은 죽고 오로지 딸 1명, 메리만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아들이 하나라도 살아남았다면 캐서린은 후계자를 낳은으로써 지위가 공고했겠죠. 근데 이 둘 사이의 불행은 딸 1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아이들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유산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가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또 헨리는 왜 그렇게 신분이 높았던 캐서린과 이혼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느냐, 그 이유 보면 자, 튜더 가문의 후계를 안정하고자 하는 열망이 되게 컸다는 거죠.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여자도 왕위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딸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왕가였던 플랜테제넷의 후예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한 명이 내가 왕위의 적통요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반란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온전한 아들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4세쯤 된 헨리는 이제 40살 먹은 캐서린이 더 이상 애를 못 낳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립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여자가 앤 볼린이었습니다. 앤 볼린이 여기 초상화가 있죠? 상당히 이쁜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 앤 볼린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나랑 함께 하려면 나랑 결혼을 해야 된다. 나는 그냥 첩이나
이런 관계로 불륜 관계로 있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혼을 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헨리 8세는 좋다. 그러면 이혼을 하겠다. 근데 이혼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무효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서린은 형수니까 나랑 결혼한 게 잘못된 거다라고 결혼 무효를 해달라고 교황한테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교황은 안 된다. 결혼 무효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헨리 8세가 결혼할 때는 형 아서와 캐서린이 결혼 무효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둘 사이에 또 결혼 무효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중요한 건 캐서린은 신성로마적 황제 카를로스의 이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카를로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 당시 교황이 클레멘스 7세였는데 이 카를로스가 당시의 최강대국의 황제였고 알프스 이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카를로스가 군대를 이끌고 교황한테 쳐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긴장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를로스한테 밑보이기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결혼 무효를 허락 안 해준 겁니다. 자, 그러자 헨리 8세는 아예 자기가 캐서린과 결혼 무효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 결혼 무효야. 그러고 나서 앤 볼린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앤 볼린은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게 됩니다. 그 딸이 엘리자베스였던 거고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되죠. 그러니까 캐서린이 카를 5세 이모였기 때문에 교황 입장에서는 그녀의 결혼 무효를 허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건 정치적 관계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황의 명령을 무시했다. 교황이 결혼 무효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인이 이혼을 했다. 이러면 교황을 완전히 무시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시할 거 내 길로 가겠다. 라고 해서 헨리 8세가 선택한 건 수장령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교회는 내가 수장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합니다. 잉글랜드 교회를 잉글랜드 국교회 또는 성공회라고 불리죠. 자, 그러면 교황과의 단절, 잉글랜드 국교회가 되면 또 좋은 일이 있어요. 뭐가 좋냐면 잉글랜드에서 교황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줘. 특히 사제들은 본인들의 11조를 교황한테 반드시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잉글랜드에서는 로마로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거를 단절시키면 어떻게 되죠? 헨리 8세가 교황이 수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제들의 11조는 왕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 교회의 교황 대신 수장이 되니까 좋다는 거죠. 이것은 잉글랜드 사람들한테 큰 지지를 얻게 되고요. 잉글랜드에 있는 교회 수장이 헨리 8세니까 그럼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가지고 수도원을 해산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수도원이 너무 많다. 당시에 헨리 8세는 잉글랜드 왕이며 아일랜드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일랜드에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을 해산하라 라고 상당수의 수도원들을 없애요. 잉글랜드의 수도원 500개, 그리고 아일랜드에 쳐들어가서 아일랜드의 수도원 300개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수도원 안에 있던 보물들, 그리고 수도원이 운영하고 있던 토지를 왕실 소유로 바꿔요. 그러니까 영국을 이해할 때 국가라는 체제보다는 각 귀족들이 자신들만의 영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넘버원 귀족력 있잖아요. 세력이 가장 큰, 그러니까 왕실이 곧 국가냐? 아니에요. 국가하고 왕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왕실을 주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왕실과 각 귀족들이 연합체가 국가인 셈이죠. 자, 그렇게 해서 수도원 해산을 통한 토지와 재산을 왕실 소유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잉글랜드 국교회를 만들면서 했던 게 뭐냐면 성직자들은 결혼해도 좋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종교개혁에서 핵심, 언어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반드시 전례를 할 때 라틴어만 사용해야 되는데 잉글랜드 교회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제가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이 과정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토머스 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법관들이, 이 법을 집행한 사람들이, 이 법이란 건 다시 교회법이거든요. 이 교회법을 집행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 헨리 8세의 개혁에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토머스 모어였어요. 이 사람 유토피아를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걸 물론 로마 카톨릭을 개혁한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왕이 국교에서 설립한 건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한테 참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잉글랜드 왕에 의한 헨리 8세에 의한 수도원이 꽤 많이 사라지게 됐는데 여기 보면 아일랜드의 멜리폰트 수도원, 또 잉글랜드의 히트비 수도원, 스코틀랜드의 멜로즈 수도원 이렇게 잔해들이 있죠. 이게 다 헨리 8세 시절에 파괴된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800여 개의 수도원들이 이때 사라지게 되고 이 수도원이 갖고 있었던 재물과 토지가 왕실 국고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국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왕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